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2일 프리마켓 뉴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태형이고요. 저는 최보아입니다. 네, 현재 시장이 또 주말만 되면은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고 있는 중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남미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그린란드 그리고 이란까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말 내도록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오늘 프리마켓 뉴욕에서 1부, 2부 나눠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상황 나스닥이 빠지고 있는 중이네요. 0.8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S&P 500도 그리고는 러셀이 천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란 사태가 있었으나 국제유가가 좀 진정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좀 이따가 저희가 체크를 해볼 거고, 야, 원자재는 오늘도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주가 하락하고 있는데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죠. 이자를 10%까지만 받아라라는 이런 이야기가 또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시장이 어디로 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 그리고는 반도체 쪽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제미나이와 협업을 발표했다라는 점도 있겠지만 일단은 1월 20 며칠일 겁니다. 월마트가 나스닥 100에 공식적으로 편입된다라는 것이 발표가 되면서 장 초반에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시장 전반적으로 살짝 물량이 들어오는,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9만 달러 선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100불 선에서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차트를 열어놓고 이걸 먼저 이야기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제가 맞출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원자재 엄청난 자본 자산이 들어있으시잖아요. 지금 네, 투자자잖아요. 제 전 재산이 들어가 있죠. 전 재산이에요? 네. 저는 상반기 내로 5,000달러 금 한번 봐보겠습니다. 야, 이거 지금 코스피랑 같이 가거든요. 코스피도 지금 4,600이고 금도 4,600인데 우리 5,000피, 5,000 금 한번 가볼까요? 그 원화가 박살나는 그림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요? 어떤 소식들이 있어요? 네,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극단적으로 고조가 되고 있고요. 또 미 연방검찰이 연준 본청 건물 리모델링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파르정에 대한 법적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행정부와 연준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모든 분야의 불안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자산인 금과 은의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죠. 금 선물은 4,600달러, 은 선물은 84달러를 돌파하면서 오늘 역대 최고치를 재경신했습니다. 네, 한편 미국 천연가스 선물은 간밤 정교장에서 7% 가깝게 급락한 이후 현재는 3% 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계절적인 추위가 계절적인 요인으로는 주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는 있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미국의 겨울이 상대적으로 온화하기는 하다고 합니다. 보통 겨울 중 가장 추운 달인 1월임에도 불구하고 4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3달러 20센트, 즉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자재 시장에서도 가장 큰 키워드는 불확실성이겠습니다. 여기에는 정치, 경제적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모두 해당이 될 텐데요. 관련해 유가도 금과 은도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을 고민할 타이밍인데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불확실성에 대한 해결법을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월요일마다 오시죠. 저희 송파파, 송재견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할 말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현재의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국제유가, 그 다음에는 대법원 판결과 파월, 그리고 국채 금리 이 두 가지가 메인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전체적으로는 유가는 결론적으로는 올해 유가가 급등하기는 좀 어렵다. 네, 공급 과잉 이슈가 있고 사실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유가의 키를 쥐고 있는 건 트럼프 같지만 사실은 시진핑이다. 예,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그 소위 남는 여력,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원유를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소비로 따지면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인데 수입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중국이 압도적 1등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체적으로 셰일 오일이 나오니까 안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소위 전략 비축유라는 것을 가져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굳이 그렇게 많이 들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지만 한 4억 배럴 이 정도 갖고 있는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15억 배럴 이상이 비축돼 있고 숨겨져 있는 게 10억 배럴 이상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에 사들이는 게 2, 3억 배럴씩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싸면 쭉 사들이고 비싸지면은 안 사면은 시장에 공급 과잉을 스스로 만들어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소위 이제 유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미 헤게모니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지금 약간 소위 숨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흡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중국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쟁겨놓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올해 그 유가가 지금 이란 이슈 때문에 초급등을 한다?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까지 저는 높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가는 상방 압력보다는 결국 올해는 하방 압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로 하고 있는 유가가 $50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유가의 방향을 재단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50라는 기준선을 넘을 것이다, 넘지 못할 것이다. 이 둘 중 하나는 우리가 베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만치 않은데 그것도 왜냐하면 한번 톡 찍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어렵네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변동성이 워낙 심한 원자재라는 게 워낙 주가도 그렇지만 더 심해서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제 $50를 깨고 나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셰일 오일 생산자들이 다 마이너스로 돌아서요. 당장 미국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원유 생산할 때 생산 코스트가 적게 드는 나라가 사우디입니다. 사우디는 그냥 거의 그냥 제 기억에 20몇 불 될 거예요. 아마 27, 8불. 뭐 근데 기본적으로 워낙 씀씀이가 해프니까 거기가 재정이 블랙 이븐, 재정 적자 흑자 없이 그냥 똑같이 가려면 대략 한 $80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겁니다. 오펙 그 산유국들이. 그래서 그 정도까지 지금은 그래서 채권들을 많이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50를 만약에 뚫고 내려간다 하면은 이제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 거냐? 그건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사우디가 작정하고 어디를 죽이고 싶을 때. 진짜입니다. 2014년도에 그때 그래서 우리 이자를 한번 본 적 있어요. 네. $20 때. 그때가 이제 셰일 오일하고 사우디가 한번 붙었을 때, 한판 붙었을 때. 그때는 진짜 3자 깨고 이때를 봤죠. 20몇 달러까지 제 기억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평균적으로는 지금 올해는 $50에서 $60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이 모두가 해피한 상황. 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러니까 이제 셰일 오일 업체들은 지금 입이 이만큼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한테 돈 많이 몰아줘갖고 당선시켜놨더니 유가 자꾸 낮춘다고 하니까 사실 내 돈 언제 찾아봐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텍사스에 있는 사람들은 $60가 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엑손모빌의 반응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엑손모빌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이슈 관련돼서 기대감이 베네수엘라 들어가서 이제 개발하고 이러면은 뭐 돈을 쓰고 이러면은 뭐 더 많은 에너지를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서 유가를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막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투자 사이드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가이아나 투자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베네수엘라까지 투자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정부에서 보조금도 좀 주고 그러고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유가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바닥에 깔려있는 발언들을 좀 하는 모양새던데 주말에 보니까 그게 사업 사이드로 보면은 오히려 지금의 유가가 되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지금 유가에는 다 불만이에요. 다 그쪽들이 다 불만이고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에도 했지만 많은 이제 들으셔서 아시지만 거기는 중진류 중에도 초중진류입니다. 무슨 말이면 동맥경화가 잔뜩 껴서 언제든 심장이 멈출 수 있는 정도로 끈적끈적한 안에 타르가 잔뜩 들어있는 그런 그 원유 재질이라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펌핑해갖고 관으로 보내려면 그 안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납사나 경질료를 섞어서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연유화 시켜야 되는. 이게 원유라고 다 같은 원유가 아니네요.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이게 사람도 다 다르듯이 그냥 우리는 석유하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다 좋아 보이죠. 그렇죠. 근데 다 똑같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3천억 배럴의 매장량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잠재 매장량이 갖고 있는 데가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게 거기에 BP는 지금 텍사스가 제가 한 $60라고 그랬잖아요. 거긴 $80에서 $100 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현재 유가에서 베네수엘라에다가 돈을 잔뜩 태워서 생산을 하면 그래서 생산할수록 적자가 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할까? 사실은 이제 이런 생각을 분명 가질 수 있고, 굳이 이걸 한다면 소위 이제 이거를 소위 정제해서 거기서 좀 더 고부가 가치인 뭐 디젤이니 뭐 이런 거를 쭉, 그러니까 납타나 이런 걸 쭉 뽑아내서 비싸게 파는 거, 요거가 가능한 이제 정유 시설이 그 소위 걸프만에 있는 그런 회사들은 일부 이제 그나마 관심을 보일지언정,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굳이 지금 당장 이런 생각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가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란 관련돼서 매우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란 외무장관이 시위대를 테러와의 전쟁으로 규정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고, 그럼 트럼프가 또 이게 에어포스원에서 인터뷰한 걸 들어보니까 이란이 우리랑 핵협상을 하겠다라고 연락이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묘한 게 이란을 공격하겠다 했다가 이란이 핵무장을 포기한다라는 그런 어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 때리지 마. 일단 우리는 내부는 우리가 해결할게라는 뉘앙스를 취했다라는 트럼프의 뭐 확인되지 않은 발언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란 사태가 지금 국제유가랑 또 긴급히 좀 많이 밀접하게 얽혀 있으니 국제유가와 이란 사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이란이 아마 제 기억에 한 300만 배럴 그 정도일 겁니다. 아마 일 생산이.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가 가고 싶어하는 높이 수준이죠. 한 7위 제 기억에 뭐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확실한 건 이란이 그걸 대부분 수출하는데 한 50% 이상 그 수출의 대부분 다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가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시가로 안 사겠죠. 좀 더 싸게 저가로 더 사는 그런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 그 이란 입장에서 이제 사실은 지금 미국이 이란을 때려서 뭔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뭘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냉정해 보면 이젠 크지 않아요. 말씀 주셨던 대로 이제 핵이 이제 뭔가 위협이 될 거냐? 그거는 이렇게 표현되지만 그건 이스라엘이 알아서 맨날 건드리잖아요, 진짜. 그냥 이스라엘한테 무기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작년에 그 이란을 때렸던 것도 어찌 보면은 사실 거기서 그 소위 폭탄만 던졌지 그 이후로는 뭔가 행동을 더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전 세계를 약간은 길들이기 하는 입장 정도? 그 다음에 사실은 이란을 때려서 미국이 트럼프가 얻는 최대는 이스라엘의 돈입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선거할 때 소위 유대인들 관련된 팩에서 지원하는 선거 자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가장 필요해서 그걸 도와주는 그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가장 크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 소위 그 아랍의, 그러니까 이 원유 때문에 아랍에 뭔가 관심을 보이는 거는 셰일 오일 시대가 열린 이후로는 상당히 낮아졌다. 다만 한때 있었는데 바이든 때 러우 전쟁 때문에 100불까지 한번 튄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냉정해 보면 좀 시큰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국제유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중동의 여러 나라들을 돌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미국으로 좀 돌아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판결이 연기가 됐습니다. 빠르면 오는 14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백악관은 패소해도 상호관세를 대신할 수단들이 많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경제가 교란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예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백악관 측은 좀 자신이 있어 보입니다. 혹시 서로 뒷거래는 안 했겠죠? 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까요? 그건 너무 이제 뭐랄까 갈 때까지 간 거라서. 너무 음모론인가요? 네, 갈 때. 그러니까 대법원이 뒷거래를 받으면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이 미국은 가능할 망가진 것 거죠, 같은데? 사실은. 시스템이 망가진 거죠, 사실은. 근데 아마도 이번에 사실은 시장에서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그 11월 달, 그러니까 작년 한 6월경부터 이것이 이제 1심, 2심 패소한 다음에 대법원 갈 때까지만 해도 대법원 가면은 6대 3이니까 공화당에서 지명한 대법원 판사들이 6명이고 민주당이 3명이니까 당연히 여유 있게 이기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스프링 코트가 이제 대법원이 우호적인 판단을 할까? 질문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 우호적이고 내려오면은 이제 비우호적인 거죠. 근데 원래 처음에는 한 60%가 당연히 6대 3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1월 달에 첫 신문, 소위 이제 그 행정부, 백악관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을 놓고 사실은 이제 Q&A 했을 때 엄청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 이제 공화당이 뽑아놓은 판사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원래 법적으로 1, 2심에서 패소한 거 보면은 당연히 법적 판결은 패소가 맞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한 25, 6% 그러니까 결국은 75%는 패소다. 그러니까 결국은 패소 가능성이 전 높다 보는데 패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쟁점이 오히려 그거보다는 패소했을 때 지금 이미 많이 받아둔 소위 상호 관세 수입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0조 원 뭐 이 정도 되는 이 돈 엄청 자랑하던 트럼프가 맨날 우리는 매일매일 돈을 긁어 모으고 있다 얘기했던 거 그 돈 이제 되돌려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얼만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돌려주느냐 이것이 관건일 것 같아요. 사실은 안 돌려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건 법은 이제 룰링이니까 이거 뭐 이제까지는 이제 소위 이런 표현 써도 되지만 낙장불입 돈 냈으니까 이건 근데 앞으로는 받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받았는데 이거를 뭐 한 2년에 걸쳐서 천천히 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 당장 이것이 영향을 미칠 건 뭐가 있냐면 이걸 돌려받는 데들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시장의 악영향은 그 돈을 당장 이미 어디다 썼잖아요. 그 돈을 받아서. 그러면 이걸 되돌려주려면 급하게 돌려주려면 채권을 다시 막 찍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채권 소위 이제 금리 상승 압력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뭐 시장의 불확실성도 다시 커질 수 있고 이게 한다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시 다른 다양한 법을 통해 갖고 또 다른 이제 추가 관세 때문에 또 난리가 한번 날 거잖아요. 그죠? 불확실성 커지고. 그래서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대법원이 아마 패소 판결은 할 텐데 다만 백악관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새로운 법안들은 대체로 소위 조사 기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조사한 다음에 기간도 마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180일 뭐 이런 식으로 한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걸 준비할 수 있는 대응 시간을 벌어주느냐 여부. 사실 그걸 벌어준다면 시장은 아마 그러면 그냥 이전하고 큰 차이 없겠네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냥 아예 이런 표현으로 쌩 깐다고 해야 될까요? 대법원의 그 공화당 6명 그 공화당 성향의 6명 판사가 무조건 빨리 돌려줘. 그리고 너희는 절대 이런 거 하지 마. 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시장은 또 한 번은 이제 혼란이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골치 아프긴 한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시장이 아마 원하는 거는 이게 좀 뭐랄까 그냥 큰 변화 없이 갔으면 좋겠다가 아마 현 상황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일 것 같은데 양극단의 이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은 우리가 높지 않다고 봐도 되는 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도 아마 그래서 자기네들 체면도 차리고 예, 소위 법원의 그러한 권위도 세우고 그래서 패소 판결을 하는데 백악관한테도 일부 소위 이제 페이버를 준다고 하죠. 일부는 그런 대응 시간을 벌어주는 식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 중간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일에는 결과가 나오겠죠? 다시 한번 연기가 될 확률도 있나요? 14일에 뭔가를 판결한다는 거지 꼭 이걸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네. 예, 금요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가봐야 합니다, 사실은. 네. 아,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요 차트를 딱 보여주시면은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2년물 채권 금리가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환불을 해줘라 그러면은 단기 채권을 많이 찍어낼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어찌 보면 이제 매도 숏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결국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환불의 규모와 환불의 조건, 뭐 쿠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게 기업들한테 쿠폰을 주고 우리 감세를 주면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일단 우리가 대법원 판결과 단기 채권을 봐야겠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장기 채권이거든요. 오늘 보시면은 장기 채권이 또 갭상승을 해서 금리가 가격이 뚝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요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라고 하면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월에 대해서 지금 주말에 갑자기 파월이 밝혔어요. 지난주에 나한테 소장이 왔다. 그러면서 이 소장이 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게 지난번에 처음으로 파월에 대한 그러한 이제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패닉셀이 한번 나왔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실제로 진행했다라는 부분도 시장에서는 야 이걸 진짜 하네. 어찌 보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의장직에서 나가면서 연준도 나가라라는 압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오히려 거꾸로 역효과를 낼 수도 있겠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역효과요? 원래는 저러면 대부분은 연준 의장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하고 나면 더 이상 뭐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하고 갑자기 다시 국회의원 안 나오잖아요. 뭐, 네.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연준 의장하고 나면 임기가 남은 게 이사로 자녀가 있어도 보통 그러니까 명예로운 퇴직 뭐 이거 기본인데. 있으나 마나하다. 더 하고 싶겠죠, 사실은. 네. 그런데 일로 치면 가오상하잖아요, 사실. 새로운 또 의장 밑에서. 그리고 또 아무래도 좀 껄끄러울 거고, 새로운 의장이 와서 자기 밑에 전 의장이 이사로 있으면 좀 껄끄러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냥 자리를 좀 내주는 게 일반적일 텐데.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2년 정도 남았습니다. 더 할 수도. 열받으면 저라면은 약간 근데 금요일 날 그게 저기 그 뭐지 그 성명서도 나오고 그거 그 뭐죠 비디오 클립도 있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보니까 열받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열 받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 뒤끝 장렬이잖아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형사소출을 한다고, 사실은 나보고 감옥 가라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백악관에 지금 저기 뭐지 동관 쪽 지금 철거하고 기업들한테 돈 받아갖고 새로 만든다는 건 너는 뭐야? 뭐 사실 이거잖아요, 냉정해 보면은. 그게 더 사실 더 위험한 건데. 그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어요, 트럼프도.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은 안 건드리는 게 낫었는데 지금 약간 지금 백악관 분위기가 그쪽 비서진이라는 분위기가 베네수엘라 작전 성공 이후에 상당히 좀 업돼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이제 그다음부터 막 지르고 있잖아요. 뭐 그린란드 지르고 막 지금 막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도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상당히 뭐랄까요, 이제 그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이 트럼프 눈에도 이렇게 뭐랄까요, 잘 드는 그러니까 충성 경쟁 일종의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다만 이제 이 상황 자체는 시장한테는 매우 안 좋죠. 사실은 시그널링이 되게 안 좋은 것이 되고 어쨌거나 이것도 시작되겠지만 리사쿡에 관련된 최종심이 아마 이번 주인가부터 대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일종의 이제 시금석. 거기서 만약에 대법원이 그걸 손을 들어주면 백악관에 손을 들어주면 사실은 파월도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근데 그건 사실 어찌 보면 정치적인 판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아마도 대법원이 거기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아마도 이제 믿고는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은 좀 불안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일단은 이러면은 일단 팔고 보자잖아요, 사실은. 아마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태영 앵커께서 이런 식으로라면 파월 의장이 임기가 끝나고 2028년까지 연준에 남아있지 말고 나가라라는 뜻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 연준 의장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쫓아내는 방법도 아예 없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뭐 사실 이제 5월이면 끝이라서 얼마 남지도 않았어. 미리 쫓아내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아마 법적으로 불가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준 의장이 갑자기 길 가다가 누구에게 강도짓을 한다거나 이렇게 현행법으로 잡히지 않는 이상에는 끌어낼 방법이 이제 법적으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도 법적으로 불가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네, 일단은 뭐 제가 지금 그냥 투자자로서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 거는 오늘 채권 금리가 튀었어요. 지금 이 차트 좀 열어주시면은. 튀어서 일단 시장이 여기서 더 튀어 올라간다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던 저희 보안커 얘기한 것처럼 파월 의장 압박용 카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 시장 자체를 흔드는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계속 30년물 4.85의 숫자가 눈에 걸리는 게 12월 FOMC 때도 이 금리였고 그게 지금 계속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되는 모양새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걸 뭐 재무부에서 막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SLR 규제가 풀리면서 요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안 뚫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 시장 눈치를 보면서 주식 시장도 계속 움직이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모습인데 오늘의 혹은 이런 시장에 지금 뭐 이란과 함께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주말에 나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악관의 되게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이 저는 작년 관세 때 말 그대로 트럼프 임기 초반의 충성 경쟁이랑 비슷한 양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때도 채권 시장에 대한 자경단 공매도 이슈가 나왔었단 말이죠. 혹시나 오늘 장이 열리고 이번 주 내내 채권 시장이 더 밀린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뭐 AI 펀더멘탈 이런 쪽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1년 전에 그랬듯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 시장이 그냥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조금 경계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사실은 그거는 지금 연준 의장을 형사소치한 거 정도는 이건 시간이 걸리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보면 지금 리사쿡도 얘기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맞아요. 났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이거는 이슈가 아니고 사실 시장이 더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은 이제 빌미는 이제 형사소추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주말 동안 있었던 큰 두 가지의 사건, 신용카드에 대해서 뭐 한시적이라 하지만 10% 네. 상한제 네. 얘기했고 MBS 관련해서 특정 돈 풀기. 해서 그러니까 사줘라. 이거는 내인종에 보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정확하면 이제 연준을 바이패스해서 그러니까 소위 행정부가 직접적인 양적 완화. 또 사실은 금융 억압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금리 상한제 같은 거 하는 네. 거. 그리고 특정 분야로 자금을 몰아주는 이런 것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소위 자본주의의 총아인 미국의 월가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행동들이잖아요. 사실. 시스템을 어찌 보면 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예.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듣게 될 단어가 두 가지인데 원래 1월 초에 1월 5일인가 그 재무부 장관이었고 연준 이사장이었던 제닛 옐런이 전미 경제학회에서 경고를 하나 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미국이 당장은 아니지만 재정 지배 시대에 돌입할 수가 있다. 재정 우선주의로 빠져서 그렇죠. 정부 부채가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딱 쉽게 이해하면 재무부 장관 밑으로 연준 의장이 꼬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재정 지배의 반대말은 연준 독립입니다. 예. 예, 반대말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정 지배가 언제 있었냐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워낙 전쟁하느라고 돈을 많이 빌려놨는데 그걸 갚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금리를 강제로 인위적으로 낮추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또 이제 자금도 민간에서 일부 정부 돈 감대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재정 지배라고 합니다. 이제 결국은 민간에서 뭔가를 정부 쪽으로 공공 쪽으로 빼내는 이 작업들이 진행이 되면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포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 불안도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사실은 장기 금리는 튈 수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되게 좀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당장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의 저축자들은 실질 구매력이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저축자가 채권자들이잖아요. 채권자들의 돈을 뺏어 갖고 정부가 돈 갚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사실은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상한제도 일종의 이제 그런 한 방식, 과거에 쓰여졌던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은 약간 중간 선거 앞두고 질 것 같으니까 일종의 약간 선심성 이런 걸로 제스처를 취하는 거 정도로 일단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만일 이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작년에 관세 때 시장이 한번 엄청나게 반응을 했던 것처럼 나타날 가능성도 분명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우리가 재정 지배에 의한 저금리 기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살아본 건 아니지만 과거 차트를 봤을 때 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는 시장이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돈 풀기에 의한 혹은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을 수복하는 과정에서의 성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이 금리 사이드로 놓고 보면 저금리 그때 돈 풀면서 자산 시장이 좋아졌다라고도 돈의 가치가 이렇게 약간 떨어졌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전쟁 전후로는 미국은 안에서 전쟁이 안 일어났으니까 부채만 늘었으니까 큰 이슈 없었고요. 사실은 이제 유럽이 소위 자기들을 복구하기 위해서도 또 한동안 그러한 소위 과잉 소위 생산이 많았죠. 근데 그것이 딱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과잉 공급이 돼버린 거죠. 캐파가 갑자기 남아돌면서 그때부터 꽤 사실 침체가 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상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지금 부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한번 자극이 이미 한번 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사실은 이제 작은 충격에도 좀 약할 가능성이 그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전쟁이라는. 근데 지금은 태평성대잖아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2026년 첫 일주일은 전쟁을 일으키겠다 마인드인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지상전 안 하면 옛날의 전쟁 같은 전쟁은 또 아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은 폭탄 몇 개 떨어뜨리고 뭐 이런 식이죠. 이번에도
아퍼레이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작전. 예, 20명 갔다며요. 그러니까 뭐 그걸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진짜 전쟁이라면 어마어마한 인력과 자금과 시간이 이게 투입되는 거. 그래서 거기에 모든 돈이 빨려 들어가는 거. 이걸 진짜 전쟁이라고 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전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그냥 말 그대로 재정 지배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저금리를 강요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시장이 단기간에는 그거 싫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고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돈을 푸는 걸 밀어붙이면은 어찌 보면 주식시장, 자산시장은 좋아지는 거 아니냐. 돈의 가치가 이제 완전히 인플레에서 돈의 가치가 녹아버린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정부가 부채를 녹이기 위해서 저금리를 가져간다. 이러면은 오히려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발든 계속 우리는 주식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 해지 가능한 주식군들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인플레 해지가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 진짜 사야 될 거는 원자재입니다. 그래서 금이 오늘도 올라가는. 네, 그럼요. 그래서 원자재입니다. 그럼요. 사실은. 기승전 원자재. 네, 정말로. 네, 아니 그다음에 이게 그냥 우리가 밝히면은 금 몰빵이에요, 저희. 하지 마세요. 보아 씨가 금 몰빵. 내가 이거를 듣고는 내가 항상 뭐라 하는데 부럽네. 아니 아까 댓글에서 다 전재산 금 몰빵 너무 부럽다. 이게 결국 위너인 거죠. 원자재 여신의 최종 투자 승리. 저는 메모리로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러면 약간 이제 주식으로 우리가 또 궁금하니까 넘어와 보면은 최근에 AI 투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캐펙스를 늘리고 현금을 쓰고 있다 보니 작년 말부터 나오던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니들 돈 버는 거 투자에 그렇게 쓰면 주주환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려를 했고 그게 올해는 약간 트렌드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미국이 지난 14년간 나홀로 강세장을 보였었던 가장 큰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사실은 수급 주체에서 1등 소위 매수자는 기업 자체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이 엄청나게 진행됐었고 사실은 그래서 미국은 소위 주식 공급보다 공급이 마이너스로 가는 그게 지금 14년간 지속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올해부터는 그것의 주체가 주로 이제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물론 이제 금융주들도 있지만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있었는데 지금 AI 투자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3번 차트를 열어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캐펙스가 빠르게 우상향에서 올라가면서 나머지 기본적으로 뭐 이게 땅 파서 흙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뭘 늘리려면 뭘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다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지금 2025년 들어와서부터는 배당과 바이백, 자사주 매입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뒤로 지금 하반기로 가보니까 거의 역성장 느낌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내년이 아니네, 이제 올해네요. 올해면 사실은 정말로 소위 이제 바이백 그 플랜에 대해서 보통 1사분기 지금 4사분기 끝나고 한번 발표가 쭉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걱정들. 그러고 나면 두 번째로는 발표를 한다고 또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발표한다고 이게 딱 예를 들면 3개월 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좀 뒤로 좀 길게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플랜이 예를 들면 버젯이 예를 들면 1억 달러다. 근데 1억 달러를 원래는 이전에는 한 3개월, 6개월에 다 했으면 한 1년 동안, 2년 동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천천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보면 대형 소위 이제 그 수요처가 하나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수급 측면에서 미국 우리 S&P 안 그래도 지금 밸류에이션 비싸다고 난리인데 그걸 이제 기업 자체가 받아주는 그것이 약화되는 것은 썩 이게 바람직스러운 방향성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 차트 요 화면 좀 연결해 주시면 보다 보니까 2020년부터 2022년에 여기 올라가던 요 상황에서는 캐펙스 투자도 늘어나면서 우리가 하늘 색깔인 바이백도 주주환원도 같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때는 우리가 캐펙스도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자신 있는 바이백을 하다 보니까 주가도 좋았는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도 줄어들었지만 바이백도 줄어들면서 주식시장은 박살이 났던 시기였었고요. 이익이 다 또 부러졌죠 그때.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바이백이 만약에 이 전망치대로 26년도에 바이백이나 이제 배당이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요 내용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이퍼스케일 M7의 그러한 투자가 위험할 수도 있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차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번에 베론즈에서 이번 주말에 나왔던 라운드 테이블, 제가 다음 주나 뭐 다음번에 한번 제가 정리 테이블을 한번 갖고 나와 볼 텐데 대부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좀 목에 찼다, 대형주는. 그래서 중소형주로 가자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또 다른 방증으로 러셀 2000이 그래갖고 최근 들어서 상당히 그 소위 S&P 500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는 이유도 사실 이런 것도 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미장의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연기되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헌 판결도 나올 예정이고요. 또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공개가 됩니다. 연초에 랠리를 보였던 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이 랠리를 이번 주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보통 연초의 성과가 좋았다면 그게 연간 전체의 성과가 좋은 결과로 귀결되는 경우들이 예시가 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소위 이게 뭐 상관관계라고 해야 되겠죠. 인과관계는 아닌데, 근데 사실은 심리 지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초에 일단은 그러니까 첫 5거래일이 1% 이상 올라간다면, 또 이제 여기 지금 차트이죠. 그러니까 일단 상승하면 연간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 1950년부터 거의 10번 중에 7번은 좋았다. 상당히 그러니까 의미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하락했으면 연간으로는 그냥 보합으로 갔었다. 10번 중에 5번 그랬다, 이런 거고요, 사실은. 근데 1% 이상 올라가면 좀 더 좋았다. 1% 이하로 하락하면 사실은 좀 더 나빴었다, 이제 이런 건데,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정확히 1.1% 올랐더라고요. 이거 많이 오른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리긴 한데. 1%보다는 더 올랐다. 네, 네. 정확히 1.1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첫 단추는 잘 끼웠는데 이것이 이제 지속될 거냐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이럴 때 이제 장기 추세선을 보통 많이 보죠. 그래서 S&P 500의 장기 추세선 그 우측 차트로 좀 넘어가 주시면은 기본적으로 그 우측 걸 좀 확장을 그러고 보시면은 지금이 정확히 이제 상단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상단과 하단을 쭉 연결하는 거예요. 하단이 여러 개니까 쭉 다 연결했는데 지금 보면 상단을 지금 걸쳐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이 이제 올해는 이제 베스트가 이 상단 추세선을 그대로 연말까지 따라가 준다면, 그게 언제냐, 2014년, 15년쯤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닌데, 그러면 정확히 연말에 12% 올라서 끝나요. 그게 이제 S&P 500 제가 한 2주 전인가 소개시켰더니 타겟. 컨센서스 타겟이 딱 12% 상승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추세선 그거 갖고 찍은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만만한 일은 냉정해 보면 아니다. 이게 대형주가 저 추세선 상단을 쭉 가야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좀 밸류에이션이 비싸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추세선을 잘 쫓아만 가주는 것도 상당히 큰 일을 하는 올해 한 해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첫 단추는 잘 끼웠는데 한 해를 저 추세선을 쫓아서 연말까지 쭉 가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서학개미들 투자자를 위해서는 꼭 소망하는 이제 하나의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주간 이벤트 중에 대표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 투자자들이 집중을 해봐야 되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CPI, PPI 이제 발표되는 거 이번에 제대로 된 숫자 나오니까 중요할 텐데요. 근데 PPI는 약간의 시의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뭐 그런데 그래도 좀 제대로 된 건 처음 나오니까 처음 나오니까 이제 그거고, 사실 이제 금융주들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수요일인가부터 쭉 있죠. 네. 화요일 바로 나옵니다. 네, 화요일부터 네. 쭉 있죠. 사실 코멘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JP모건 뭐 이런 데들이 이번에 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아마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뭐 금리 상한제 뭐 이런 얘기 막 하기 때문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좀 부정적인 얘기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금융주 실적 발표고, 이제 그 다음 주 우리가 다음 주부터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우리 웨스턴 디지털, 인텔 나오고, 그 다음 주는 빅테크도 나오는데, 요번 1분기 실적 발표, 그러니까 우리가 2025년 4분기죠. 실적 발표를 통틀었을 때 가장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섹터가 뭐 빅테크일지 아니면 중소형주일지 아니면 뭔가 이제 우리가 소비재 기업들을 봐야 될지, 그런 섹터 중에서는 어떤 섹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연초 이후에 1등 섹터는 소재산업재입니다. 네. 이게 원자재 쪽이죠. 그러니까 그쪽 코멘트 어떻게 나오는지 꼭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빅테크 챙겨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수 투자하시는 분들은 나머지가 잘 가도 빅테크가 헤매면 그러면 올해 재미없을 수 있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지수 S&P 500 그 소위 이제 스파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소위 이제 올해 사고 칠 수 있는 빅테크의 실적도 꼭 같이 좀 잘 챙겨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빅테크 사고 칠 수 있는 빅테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종목이 어떤 놈이 가장 위험한지는 다음 주에 저희가 듣는 걸로 하고요. 오늘 저희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2026년도 스타일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하시다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해 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질문해야지 하고 적어놨는데 요것도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생각해볼 단어는 재정 지배에 의한 이제 정부의 금리나 강요와 이 트렌드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실적 발표에서는 여전히 빅테크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코멘트, 그리고 금융주가 얼마나 빡쳐 있을지 그거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